그 다음에 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북방과 남방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 하긴 우리는 네. 우리 생각을 하니까 한 나라는 그냥 하나로 문화라든가 생각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중국은 워낙 넓고 민족이 다민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제일 많이 출장가는 도시가 베이징이고 그 다음이 상하이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중국 로펌들과 많이 거래를 하니까 저도 사건을 많이 보내고 또 그들도 저한테 이제 사건을 의뢰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로펌들과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베이징에 이제 출장 일정을 잡으면 제가 보통 한 4박 5일을 잡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그렇게 잡으면 중국의 로펌들에 막 이렇게 레터를 보내서 나 갈게. 뭐 몇 월 며칠 10시에 나 만나줄 수 있냐? 2시에 나 만나줄 수 있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로펌들은 정말 뭐 거의 당일 24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답장이 오고 야 공항은 어디로 들어오냐 비행기 편이 몇 편이냐 내가 차를 보내니까 그 차 타고 와라 호텔 필요하면 내가 잡아줄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10시 2시, 4시 미팅을 잡거든요. 그럼 10시 미팅 잡으면 무조건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이 오고 4시 미팅을 잡으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와요. 그리고 2시 미팅을 잡잖아요. 그러면 되게 서운해요. 아, 같이 밥 못 먹으니까. 왜 너 지금 2시에 미팅을 잡아갖고 너 딴 애들하고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우리 저기 4시 반에 와. 나랑 저녁 먹게. 술 한잔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이징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물론 제가 보내는 사건은 있지만 베이징에 있는 로펌들하고 거래가 제가 이제 유치한 사건들이 성사된 게 몇 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형제처럼 막 그러는데 상해는요 4박 5일 일정을 잡아서 레터를 보내면 그 중에 한 2, 3일 있다가 한 절반 정도만 답이 옵니다. 왜 오려고 그러는데? 목적이 뭐야? 네가 논의하려는 디스커션 하려는 주제가 뭐야? 뭐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내가 이날은 시간이 비는데 1시간 정도 시간 낼 수 있어. 그거 괜찮겠어? 뭐 에서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자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미팅을 하면 보통 미팅을 해서 그 미팅 자리가 서로 만족할 만큼 정보가 교환됐다. 그럼 거의 대부분 거의 그 다음 주에 뭐 한국에 돌아가면 거래가 성사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분한테 저도 들었는데 중국인들은 같이 식사하면서 술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냥 말 그대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개인적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식사 자리에서 비즈니스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자리에서는 딱 그거 끝내고 이 식사하고 할 때는 정말 좀 개인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든가 재밌는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예, 그게 이제 중국의 좀 식사 문화이고 그런 자리에서까지 막 일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말하자면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시 반시, 메이시吃饭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중국 사람이 많이 쓰는 격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그때는 같이 밥을 먹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린 밥 먹으면서 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감안하시고 특히 식사 자리에서는 아주 이제 유쾌하게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하고 합작 사업을 만약에 하려고 해요. 이럴 때 한국 측에서 특별히 뭐 조심하거나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최초에 이제 계약 조건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제가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초기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계약 조건이 중국 회사는 증자를 할 수 있는데, 한국 회사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한국 회사는 증자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회사가 점점 좀 잘 됐죠. 잘 되니까, 중국 회사는 증자를 해서 이제 50% 지분이 넘어가는데, 한국 회사는 증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잃고 거의 대부분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중국 회사에 넘겨주고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술 뺏기고 쫓겨난다라는 얘기가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국의 법률상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면서 그 회사의,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회사의 명의로 이 이제 관련된 서로 쉐어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이런 브랜드에 관련된 권리를 그 조인트 벤처 중국 회사에다가 넘기는 계약을 하거나 또는 아예 상대방 중국 회사한테 그 권리 명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대부분 중국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이 권리를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야 비즈니스를 하기 쉽다라는 이유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당근으로 초기에 이제 업프런트로 굉장히 많은 초기 주문이라든가 초기 디파짓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술 뺏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리가 그게 조인트 벤처가 됐던 중국 회사가 됐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거래 관계라는 게 계약 기간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언젠간 종료되고 갱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술이 됐든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뺏기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어떤 기술을 조인트 벤처에서 사용하고 사용권료를 받는 형식이 돼야지. 네, 맞습니다. 예. 이걸 그냥 그쪽에 그래 같이 공유해 너네도 마음껏 쓸 수 있어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 강제된 게 아니라 기업들의 선택에 의해서 잘못 결정된 사항인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권리를 통째로 넘기시는 그게 중국 기업이 됐든 거래하는 상대방 중국 기업이 됐든 조인트 벤처가 됐든 통째로 넘기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아마 엄청나게 뭔가 당근을 처음엔 근데 우리는 사실 몇 년 후 예상 안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냥 예. 지금 좋은 관계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 조인트 벤처의 지분도 내가 50%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내 거나 이런 생각으로 쉽게 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닌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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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한국의 한 회사가 이제 이제 기업 명칭은 좀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크게 성공한 이제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인데 굉장히 광고 모델도 잘 선택을 했고 또 그 시장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제품을 어디서 생산을 하냐면 중국의 광저우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전량 이 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이 광저우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 광저우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런 수출 통관이라든가 중국에서 생산 자격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걸 해결하려면 이 브랜드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한테 상표권 명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국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물량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중국에 있는 광저우에 있는 공장이 그 물량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회사가 본사가 그러면 이 회사 말고 제2의 생산 공장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서도 생산해 라고 이제 오더를 줬는데 이 첫 번째 광저우 이 생산자가 이제 그거에 불만을 품고 이 제2공장에서 나와서 한국에 수출되는 요 물량에 대해 전량 수출 금지 클레임을 건 거예요. 중국 회관에다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우선 아주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들어간 돈은 빼내올 수도 없으니까 조금 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해도 정상적인 합법적 과정으로 네, 맞습니다. 계약을 좀 하고 진출하는 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계약서 자문은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변호사한테? 예, 그렇죠. 한국 내 변호사한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중국의 로펌한테 받아야 돼요? 한국의 로펌들 중에 중국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한국법과 중국법 양쪽에 균형 잡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이 대형 로펌을 가시면 좀 큰 비용이 들 수는 있는데 적정한 로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형 로펌에서 가운데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문을 받으시는 게 저는 안전하게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중국을 진출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주 큰 시장이고 먼 미래를 보고. 그렇죠. 근데 정말 2, 3년 후 혹은 3, 5년 후에 문제 생길 만한 일을 지금 막
저질러 가면서까지 진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년 좀 늦춰지면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안유아 교수가 그 얘기 방송에서 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뭐라 그러죠? 통역관을 잘 둬야 된다. 아, 통역관. 거기서 오해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아, 예. 그렇죠. 예. 저희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만, 저보다 이제 훨씬 중국어를 잘하는 우리 조선족 동포분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뭐 동시 통역사분을 이제 고용을 해서 통역을 해도 의사 전달이 제가 통역하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법률 용어라든가 기술 용어라든가 그 업계에서만 통용하는 그 용어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하실 때 그 업력 분야에 꼭 중국어 아주 유창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좀 업력이 있다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 분야. 예, 있는 분이 통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통역사를 구하실 때도 해당 분야의 통역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은 기업들이요. 비용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언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좀 그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을 어떻게든 조금 뭐 외주로 도움을 받으시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유아 교수님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그게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 이 크로스 같이 써야 된다. 그래야 양쪽 오해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항상 회의를 할 때는 항상 녹음을 해라. 네네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라. 그 자리에서 안 되면 후회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선 두 번째 하신 말씀, 녹음을 해서 크로스 체킹하는 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 좋은 조언이신 것 같고요. 첫 번째도 굉장히 좋은 조언이신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예. 왜냐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마 조금 돈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네. 작은 기업들은 가가지고 막 유학생들, 학생들 막 알바비 조금 주고 막 써먹으려고 이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뭐, 시간당 전문적으로 통역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당 20-3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힘들죠. 근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문제 생각하면 그게 처음에 조금 더 나간다 해도 그게 더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위험성이 너무 크잖아. 네, 맞습니다. 네. 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진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통역하실 수 있는 전문가를 어디서 찾느냐, 이것도 과제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이 얘기는 결국 차분하게 많은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면은 뭐든지 다 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공략 장기전으로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중국 비즈니스 좀 호흡을 조금 좀 여유 있게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 자체가 만만디 뭐 성향이 그렇다면서요? 늦게.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만디인데, 중국 사람들을 다 만만디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너무 말하자면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중국이 얼마나 땅이 넓고 그 각각의 지방의 특색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경 사람과 상해 사람 다르고, 상해 사람과 광동성 사람 다르고, 또 안쪽에 있는 내륙 사람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도대체 어느 지방 사람이냐, 어느 지방이 대체적으로 좀 느긋한 편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중국은 다 만만디다,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바라보는, 접근하는 데서 우선 기본적인 어떤 약간 자세, 이런 시각이 좀 더 넓어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지방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짜셔야지, 중국은 다 만만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저 들었던 얘기가 하나 떠오르는데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면 안 된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별로 지방이 하나의 성이잖아요. 우리로 하면 경상북도 뭐 이런 것처럼 네. 하나의 성이 우리의 도인데 네. 그 하나의 성 자체가 우리의 네. 인구도 몇 배가 되니까. 그럼요. 한 나라. 광동성만 해도 인구가 1억이 넘고요. 상해시 2,400만, 베이징시 2,000만.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뭐 절반이거나 또는 광동성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다른 데하고 문화나 기후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죠. 특성도 다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광동성에 얘기하신 광동성에 진출을 한다 했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광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네. 상해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해의 특성이나 문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조사와 스터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광동성 안에 또 이 션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션전은 또 굉장히 좀 특수성이 있어요. 션전은 외지인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흥 도시이고 굉장히 다양한 지방에서 와서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일종의 뭐 이민자의 나라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션전은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융합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광저우와 그래서 션전, 동관 이런 데들하고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 이게 그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알려고 하면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뜻밖의 사실들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아, 자,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네. 중국의 그 평균 GDP가 1인당 뭐 10,000불 넘어갔다. 그래서 네. 그 엄청난 시장이다. 왜냐면 13억, 14억 되는 시장이니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8천만 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막 진짜 몇 달러 가지고 살아가는 빈민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때요? 개인적 의견은? 예. 저는 좀 전자 쪽에 좀 가깝습니다.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동부 연안에 있는 도시들의 인구만 합쳐도 이게 이제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도시들. 동부 연안이라면 상해. 그렇죠. 베이징, 칭다오, 뭐 상해 요 라인이죠. 네. 그다음에 뭐 그 복건성에 있는 이런 여러 도시들, 그다음에 이쪽 그 광저우까지 이어지는 이 도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잘 사는 도시들인데 여기에 인구만 합쳐도 뭐 중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이 도시들은 뭐 특히 이런 좀 대도시들만 해도 상당한 구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인구가 8천만에서 1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의 어떤 인구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소비지향적인 세대가 지금 이제 빠링호우, 지오링호우라고 해서 80년대 이후생들, 90년대 이후생들이 이제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비 성향이 강한 이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클 여지가 많고 또 기본적인 GDP 구조만 봐도 미국은 아마 GDP 구성에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70-80%가 이 소비가 주도하는 GDP 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이 소비의 비중이 50% 미치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비에 의해서 GDP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안유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10,000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시장을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시각은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해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중국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이 해외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어떤 전문업을 하고 계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10여 년 이상 해오신 지심특허 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대표 변리사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부는 뭐 사실이고 또 일부는
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좀 네. 과장된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뭐 말씀하신 로펌 뭐 좋은데 많이 아시겠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또 로펌 중국의 그 중국과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로펌의 또 변호사를 한번 또 모셔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중국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예. 예. 저도 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중국 비즈니스를 원하거나 혹은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뭔가 문제가 꼬인 어떤 사업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네. 우리가 방송 끝나는 자막으로 우리 네. 지심특허 법률사무소 전화번호 하나 넣어놓을게요. 아, 네. 그 우리 구독자라고 하면 뭐 혜택이 좀 있나요? 아, 그럼요. 예, 이렇게 예, 815 뭐 TV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예, 그 지심특허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하실 때는 815 모니터를 받다고 꼭 얘기하시고 특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